쉽게 이야기하면요, 뒤통수에 나타나는 마디, 즉 가지 쳐가지고 뻗어나가는 각각의 마디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실제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직한 가상의 조상형을 거기 끼워 넣은 것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조상형을 끼워 넣은 거예요. 오히려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상은 진화 계통수에서 가장 끝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한 생물상은 거의 대등한 사촌관계이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조상이라든가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고 있어요. 실제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분류학자들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계층적인 체계와 개개의 생물군들에 나타나는 독립적인 특징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찰스 다윈 자신도 자연계의 분류체계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진화론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선입관적인 편견을 배제하지 않은 채, 즉 생물은 진화했다는 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생물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서 가능한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생물계를 바라보려는 시각들이 늘어나면서 계통 분류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관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물상도 더 진화되고 덜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진화되어 왔고 따라서 진화계통수에서도 가장 끝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들은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달리 말한다면요, 그들이 존재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층 구조적인 양상은 흔히들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물 진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무작위적이고 방향성 없는 진화적 과정과 같은 것을 이해해서 자연적으로 계층 구조적 양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질서가 실제 자연계에 나타난다는 것은 한 분의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납득할 만한 생각인 것이죠. 해부학적인 유사성을 보겠습니다. 상동기관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다윈은 종의기원에서 진화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의 하나로 상동현상을 채택해서 그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생물학적인 지식으로는 다윈의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또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다른 종간의 유사성이 골격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형태에서 관찰될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지식이 점점 축적되면서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쪽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비록 골격 구조를 비교해보면 종간의 유사성이 매우 잘 관찰된다고 해도 다른 형태, 골격 구조 말고 예를 들면 심장 혈관계라든지 호흡기 관계라든지 신경계 등을 비교해보면 종간의 유사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간은 구별되는 불변의 독특한 성질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가축과 동물들을 나무들 그 종대로 창조하신 거, 이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척추동물의 심장 혈관계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했을 때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에 이르는 명확한 계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계통관계를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봐도 이러한 진화론적 연속성을 반발할 수 있는 비교 해부학적인 증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대동맥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동맥궁. 포유류에서는 산소를 함유한 그 혈액을 심장에서부터 전신에 내보내는 그 대동맥이 좌측 제4동맥궁인 반면에 파충류에서는 우측에 있어요. 우측 제4동맥궁에 있어요. 파충류는. 포유류는 좌측에 있고 혈액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이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상상해 본다면 온 몸의 혈관계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격 구조는 비슷하지만 혈관계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이러한 현상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호흡기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기.
조류와 파충류의 폐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파충류는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예요. 근데 조류는 입구와 출구가 각각 다르게 존재해요. 파충류는 허파과 아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지만 조류는 측기관지라는 독특한 기관에서 일어나요. 파충류에서 조류로의 진화는 폐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동 구조가 진화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 발생학에서 또 관찰됩니다. 상동 구조가 그 발생 과정도 상동 현상으로 진행된다면 상동 현상에 대한 진화론적 증명은 타당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실제 상동 기관들은 서로 다른 경로로 발생한다는 것이 관찰됐어요. 서로 다른 경로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해부학적 유사성이 과연 진화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자동차를 보면요. 작은 경승용차를 비롯해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트럭, 버스 다양한 차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차들은 공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바퀴도 4개, 몇 개 통이냐가 다르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헤드라이트가 2개. 수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형태, 이 모양은 좀 틀려요. 디자인이 좀 틀리지만 바퀴는 4개잖아요. 바퀴 6개, 10개 하는 게 있어요? 아니죠. 엔진도 다 장착되어 있고. 이것을 보고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표준 설계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 회사에서 약간씩 그 변형, 디자인의 그 변형을 줘가지고 다른 종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할까요? 해부학적인 유사성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시각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검정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검해요. 그러나 하얀 안경을, 노란색 안경을 끼면 또 노랗게 보이고. 그 사람의 시각,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진화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 그 사람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도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진화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분자 생물학적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이래로 진화론자들은 종과 종을 연결하는 중간형의 화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갔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려면 종과 종을 연결해야 돼요. 종과 종. 그렇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 그러면 어류하고 파충류 중간에 양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석 기록을 수집하면 할수록 중간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생물계는 너무나도 불연속적이라는 사실만 더욱 확실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분자 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가지고 생물계의 비결을 더 이상 화석 기록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화석도요, 이게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엉터리 이 비교였어요. 이게 엉터리 비교였어요. 시대가 다른 그 지질층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 진화됐다. 그래 재료가 틀리면 결과도 틀려지는 거죠. 자기들 입맛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도 수십억 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거든요. 6,000년이거든요. 6,000년. 진화론자들이 왜 수십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진화론을 설명하려니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195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마다 그 아미노산의 배열이 모두 다르고 또한 같은 단백질이라도 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생물간을 비교할 때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의 배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서 정량할 수 있게 됐어요. 이와 같은 새로운 발견들이 종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니까 분자 생물학이 발달되니까 화석을 붙잡고 있던 진화론자들에겐 이 소식이
이 소식이 복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야,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다. 종과 종 간의 그 중간 형태가 있을 거다. 중간형 마침내 연결고리 및 잃어버린 중간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이 진화론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축적될수록 오히려 이러한 정량적인 생물 분류는 종 간의 불연속성을 증거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종 간의 불연속성. 연속이 되지 않아요. 연속이 되지 않아요. 중간형은 없다는 거죠. 가장 많은 비교 수단이 되고 있는 사이토크롬 C라는 단백질을 예로 들어 볼까요? 언뜻 보면 하등 생물로부터 고등 생물까지의 아미노산 배열 차이가 연속성을 띠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느 아미노산 배열이든 종과 종 사이의 중간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종에서의 아미노산 배열은 다른 종과 항상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전이 형태나 중간형의 배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박테리아와 진핵 생물들과의 비교를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떠한 중간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즉 모든 진핵 생물들은 세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진핵 생물끼리의 비교도 마찬가지고 비록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과의 비교보다는 짧게 나타나긴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중간형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원핵 생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원핵이라고 불리는 원시적인 세포핵을 가지는 생물로 진핵 생물에 대응되는 말이에요. 진핵 생물은 세포에 막으로 쌓인 핵을 가진 생물로 원핵 생물에 대응되는 말이죠. 사이토크롬의 아미노산 배열의 차이점으로부터 생물계를 몇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구분은 비교 해부학적 분류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생물군은 다른 종으로부터 명확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과 종의 그 중간형은 없고 그 원핵생물은 원핵생물, 진핵생물은 진핵생물이라는 거예요. 종이 각각 틀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중간형이라는 건 왜 자꾸 중간형을 찾으려고 하냐면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됐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형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형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형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종과 부분적으로 혼합된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혼합된 경우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 원숭이면 원숭이에요. 분류계층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종 간의 격리현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 격리현상은.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아래쪽에 위치한 척추동물 간의 비교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단백질의 유사성 정도를 바탕으로 척추동물을 분류해보면 턱이 없는 무턱류의 원구류와 고등동물로서 유턱류의 척추동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진화계열, 즉 원구류에서 그 다음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순서가 분자 수준에서는 흔적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즉 모든 종이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DNA나 RNA의 염기서열을 비교해봐도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백질 분자의 유사성을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 비교해봤어요. 그러나 하나의 생물체 내에서도 유사한 단백질이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예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이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4종류의 헤모글로빈이 존재해요. 그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A형, B형, G형의 헤모글로빈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오글로빈이에요. 마이오글로빈은 주로 근육 내에 존재하면서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A형과 B형은 성인의 적혈구 내에 존재하는 형태고 G형은 주로 태아나 신생아에게서 발견되는 형태예요. 이 네 가지 단백질들은 아미노산 배열, 형태, 역할 등이 매우 비슷해요. 이런 현상을 보고 진화론자들은 이 네 가지 단백질들이 공통적인 선조 분자로부터 진화돼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학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분자 진화의 증거이기도 하죠. 학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네 종류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이오글로빈은 나머지 세 분자와 그 분자적 거리,
아미노산 배열의 그 유사성 이 모두 같아요. 나머지 세 헤모글로빈을 비교해 보아도 각각의 거리는 똑같아요. 어느 것이 더 멀거나 가깝다는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천 종류의 단백질과 핵산의 배열이 수백 종의 생물에서 비교되어 왔지만 어떤 아미노산 배열이 다른 종의 직계 자손이거나 선조였다는 결론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어요. 즉 분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화석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자들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렇게 갈망해왔던 그 중간형의 존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진화론이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진화론자들의 이 주장은요, 설득력을 잃어요. 설득력을 잃어요. 이제 축도가 끝나고 찬송가 184장 부르고 주여 3장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